재원이 웹툰 뭡니까? 웹툰 이름이 뭐야? 뭐야? 어제 뭐였지? 새벽에 전지적 독자 시점 그거 택본 다운받은 거 열심히 보다가 불법 다운이죠. 불법 다운받은 거 열심히 보다가 늦게 자가지고 늦잠 잤어. 몇 시까지 봤더라? 새벽 내내 봐가지고는 한 9시까지 봤던 것 같은데. 아침 9시 9시에 자서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후다닥 학원에 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재밌더라고. 5천 몇 페이지인가 되는데 지금 1000 몇 페이지까지가 읽었어. 아직 멀었어. 그 중세국어 신사고 책 보니까는 8단원, 그러니까 6단원부터 시작되는데 6단원, 7단원하고 8단원, 소단원 이래 들어있어요. 중세국어. 중간고사에 나오겠죠. 중간고사에. 기억 잃어버리기 전에, 기억을 까먹기 전에 시험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말고사에 보면 다 까먹은 거 아니야. 더 배웠다고. 자, 남아있는 문제들 좀 풀고 시간 적당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거 문제 풀어볼게요. 13, 14, 15, 16번까지. 재훈이도 풀었어? 다 풀었으면 이쪽 가가지고는 저희 몇 페이지? 35페이지 가서 뭐 16번 문제 선택 2번이나 선택 3번은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없는데 정답은 다른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할게요.
대충 된 것 같군요. 그러면 언제 됐습니까? 아니, 설명해야 될까요? 조금 시간 줄까?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최근에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문법은 질문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아가는 데는 좀 고민하는데 문법은 그냥 바로 질문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13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보기 안 보고도 정답 맞출 수 있는 문제죠. 뭐 구인 문제가 아닙니다. 고3 9월 문제예요. 이렇게 출제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풀고 있는 게 중세국어 최고 난이도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최고 난이도 문제. 이거 이상한 거 이렇게 안 나와요. 뭐 이 정도쯤에 풀 수 있겠다 싶으면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은 맞는 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없더니 현대국어에 없더니 대응한 것을 보니 무엇이다 라고 적으면 맞는 말일까? 이어적기? 이어적기에서 틀린 말이라는 게 뭔 이어적기야? 아니 13번의 선택지. 13번의 선택지. 13번의 선택지 2번. 없던하고 없던 두 개 다 이어적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없던과 없던 발음하기가 똑같은데 없던과 없던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어적기가 됐군 이런 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을 써줘야 맞는 말이 올바른 말이라고 하니까 의미 있는 말이 바뀔까요? 현대는 이렇게 쓰는데 중세는 이렇게 썼대요. 팔종성. 팔종성도 괜찮긴 하죠. 팔종성. 또? 소리 나는데. 두 가지. 표기하고 팔종성. 이것 중에서 하나 적으면 맞는 말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생기는 것은 이걸로 의미가 생기는 거죠. 이어적기가 아니에요. 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잘 됐습니다. 자, 1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봄에는 현대국어의 봄에 대응한 것을 보니 끊어적기가 아니라 이어적기. 끊어적기는 그냥 뭐 봄에라고 적는 게 끊어적기를 보시고 봄에 했으니까 이어적기라고 한 개 맞겠습니다. 선택지 3번에 뿌리개라고 읽어야겠죠. 뿌리개가 현대국어의 뿌리개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단어의 첫마디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사용되었고 이거 뭘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어두자음분이 병선이야 원선이야 물어보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하병병선이야 각자병선이야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어두자음분에서 자음이라고 해야 될까? 자 병선 중에서는 하병과 각자가 있었죠. 각자가 있는데 각자는 같은 자음을 두 개 연속해서 쓴 것이고요. 하병은 다른 자음을 두 개 연속해서 쓴 것이죠. 선택지 3번은 사실상 뭐 당연한 말을 하고 있대가 아니라 사실 하병이냐 각자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서로 같은 자음이 함께 사용되었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은 선택지가 탄생을 하는 거죠. 왜 각자냐 하병이냐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1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보기 2번에서 네모박스 처리에 있는 기억은 유정명사고요. 니은은 수레라는 것을 현대어로 파악을 했으면 무정명사에 나올 수 있죠. 유정명사 뒤에는 의, 무정명사 뒤에는 시옷. 그런데 이제 기억에서 의를 선택할 때에는 모음조화에 따라서 애냐 의냐를 골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15번 같은 문제 참 많이 나와요. 조사 문제가 많이 나와요. 관역계 조사, 주격조사. 이거 두 개 문제 많이 나옵니다. 16번은 정답은 5번이에요. 이건 뭐 정답 맞추기는 어렵지 않죠. 높이지 않은 유정명사에 결합되는 관역조사 의가 쓰였다라고 하는데 유정명사가 아니라 무정명사죠. 무정명사에 의가 쓰였다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입니다. 뭐 유정명사와 무정명사는 연할 줄 아실 거예요. 근데 왜 네. 밑에라고 해도 부사표 조사예요? 그러네. 부사표네. 그 물 밑에 그 모래가 있는데
높이지 않은 유전명사 해결. 이게 지금 마에 있는 중세국어 문어는 관양기조사가 맞아요. 관양기조사가 맞아. 근데 이제 그게 현대에 와가지고는 지금 부사기조사로 쓰였다는 것이지, 이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정이냐 무정이냐 그렇게 풀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관양기조사가 아니라 부사기조사입니다. 그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2번하고 3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선택지 2번에 있는 객체 높임이랑 선택지 3번에 있는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택지 2번과 3번은 1학년 내신에서 나오는 것은 조금 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문제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로 시나 샤를 본다면은 실현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상대 높임은 인, 이, 잇 녀석들 두 개를 보면서 상대 높임이 쓰였다 안 쓰였다 구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객체 높임은? 객체 높임은 어떻게 사용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현대에서 객체 높임은요. 잠깐만. 객체 높임은 문장에서 무엇을 높이는 거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목적어나 부사.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를 객체라고 했습니다. 그 대상을 높일 때 객체 높임법이라고 했었어요. 현대에서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방법 혹시 기억나십니까? 현대에서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 기억나? 자, 특수어휘. 특수어휘를 사용해가지고는 예를 들어볼까요? 뭐가 볼까? 자, 높임법이 전혀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 문장의 높임의 대상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아기가 결합되어 있으니까는 부사어죠. 부사어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객체 높임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사용합니까? 할머니, 깨. 그 다음에 사과를 드렸다. 이걸 보면서 조사. 이걸 보면서 특수어휘. 이 두 가지가 객체 높임의 실현 방법이라고 했었어요. 물론 중세 때도 이게 둘 다 쓰이는데 문제로는 이게 안 나옵니다. 문제로는 요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 주체 높임을 실현시키는 거 선어말음이라고 했었죠.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해요? 선어말음이라고 합니다. 객체 높임도 실현하는 방법이 선어말음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세 때는 세 높임법 다 선어말음에서 실현시킬 수 있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객체 높임의 선어말음이는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는데 다음은 똑같은 겁니다. 앞 뒤에 존재하는 자음과 모음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변할 뿐이지 사실은 한 개예요. 사실 한 개. 비슷하게 생겼잖아. 한 개입니다. 그래서 세 높임법 다 선어말어미를 사용해가지고 높임법을 실현할 수 있었다. 주체는 요거, 상대는 요거, 객체는 요 녀석들. 그래서 문장에서 선어말어미에 요 녀석 비슷한 게 보인다 싶으면 그냥 객체 높임이 쓰였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어적기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어적기를 고려해서 우리 아까 침에 보기에 있는 나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부처를 청아 잡아쇼서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잡아 이게 뭐예요? 요거가 요게 결합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초셔가 나오겠지. 근데 요 수명은 비읍이 이쪽으로 연음이 된 것이겠죠. 내가 요걸 찾아낼 수 있다면 객체 높임이 실현됐구나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자, 현대어로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왕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부처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왜를 말할 수 있어지는 거지. 선생님 부처가 더 높지 않겠습니까? 가 아니라 객체 높임 선어어미가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인 부처가 더 높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객체 높임 선호하는 의미는 그게 중요해요. 왕은 높은지 부처가 높은지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현대어에서는. 이 문장에서 봤을 때. 근데 중세국어를 보면요. 자비스였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선호함이 자비스였기 때문에 아, 목적어가 더 높은 사람이구나 를 파악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게 좀 유의한 뭐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번 봐야지 뭐. 객체 높임 선호함을 찾으려면은 그게 사용된 예시들을 여러 번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에서는요, 여러분들, 나 지문에서는 주체도 있고, 객체도 있고, 상대도 있습니다. 주체도 있고, 객체도 있고, 상대도 있어요. 셋 다 높였어, 셋 다. 상대도 있죠. 상대. 아까 집에 내가 말했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높임법은 좀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것이고요. 현대어에서도 상대 높임은 뭘로 실현합니까? 어말어미로 실현시키잖아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헤라체 이런 식으로. 여기 똑같아요. 중세 때도 하, 효셔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높은 하십시오체예요. 하십시오체. 하십시오체. 이게 중세 때는 하십시오체였습니다. 지금 선어말어미가 아니라 어말어미로서 상대 높임이 실현되어 있는 거죠. 어말어미. 이해되십니까? 나 기억은 안 나요. 여기에 밑에 두 개가 뭐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지금 현대에 있는 네 개잖아요. 그 높임 체계가. 네. 맞죠? 근데 중세 때는 세 개였거든요. 근데 아래에 두 개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하시셔체를 사용해가지고 상대 높임이 실현이 됐습니다. 요것은 선어말어미를 통해가지고 실현시키는 것이고. 선어말어미. 맞죠? 하시셔체. 하수서체 안에 주체 높임도 있는 거예요?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 하십시오.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 야, 이거 주체 높임을 원래 이거 주체 높임이 실현 안 됐습니다. 여기에는 주체 높임이 들어있지 않네요. 주체 높임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아, 이거 이상한데? 야, 이거 주체 높임 있다고 해야 되는데?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 소셔가 원래 소셔예요. 하쇼셔체라는 게 있어요. 하쇼셔. 하쇼셔. 그게 아니면 시가 들어가서 바뀐 거나. 아, 이거 나는 어렵다. 주체 높임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하, 청하, 쇼셔. 있다고 생각해야겠네요. 있다고 생각해야겠네요. 이게 왜 있다고, 주체 높임이 왜 있다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일단 왕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왕한테 청유를 하고 있잖아요. 혹은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유라고 해야겠지. 명령은 불가능하니까. 왕에게 청유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내 말을 듣는 사람도 왕. 그리고 청한다는 행동을 하는 것도 왕. 내가 상대방을 높였는데 그 상대방이 이 문장에서의 주어예요. 그럼 당연히 주체 높임이 실현이 돼야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복잡하네요. 나는 그냥 객체 높임 하나만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은 다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문문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온 판정 의문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설명 의문문이 있고, 세 번째는 수사 의문문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중세 국어에서는 얘는 별로 안 중요해요. 현대 국어에서는 중요하지, 중세 때는 수사 의문문은 별로 잘 안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대신에 얘 두 개가 중요해요. 현대 국어에서는 얘 두 개 별로 안 중요해요. 얘가 중요하고. 근데 중세 때는 얘 두 개가 중요합니다. 자, 일단 판정 의문문이 뭔지 설명드리자면은 의문문인데 그 답변을 yes 아니면 no로 대답을 해야 될 의문문을 판정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맞냐 틀리냐를 판정해서 나한테 알려주라고요. 반면에 설명 의문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주저리 주관식으로 혹은 서답형으로 서술을 해줘야 돼요. 그걸 설명 의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할까? 내용이라고 할까? 내용. yes or no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너 뭐 먹었니?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빵 먹었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거는 설명 의문입니다. 대신에 너 뭐 먹었니?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그건 뭐예요? yes or no니까 판정 의문이겠죠. 판정 의문하고 설명 의문 구별 가능하시겠죠? 답변이 요구되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서 판정이나 설명이나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너 뭐 먹었니? 너 뭐 먹었니? 왜 웃어? 자, 니라는 어미를 똑같이 사용했는데 판정이나 설명 의문이냐가 구별이 됐었어요. 내가 똑같은 의문을 읽었으니까 그걸 구별이 가능했지. 니 마지막에 의문형 어미인 니만 보고서는 두 개의 문장을 구별해낼 수가 없다고요. 근데 중세대는 가능했어요. 왜? 의문문의 어미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었거든요. 두 개였어. 자, 이런 식으로. 중세 때는 지금 우리 요거 잘 안 써요. 사투리에서나 좀 쓰지. 경상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나 쓰지. 표준어에서는요. 너나 나 같은 의문형 어미는 안 씁니다. 아시죠? 근데 중세 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가지고 설명 의문이냐 판정 의문이냐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답변은 뭘까요? 이건 판정일까요? 설명일까요? 은지가 생각합니다. 이거 설명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빵 먹었어, 밥 먹었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너 뭐 먹었나? 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판정 의문으로서 yes or no로 대답해야 됩니다.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마지막에 어미가 오냐, 마지막에 어미가 아냐에 따라 가지고 설명이나 판정이 달라집니다. 예문 한번 볼까, 그럼 여기? 자, 다 어머니를 뭐야 이거? 알아보리 소로니까 뭔 말이야 이거?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까? 어머님을 알아보겠습니까? 답변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아니면 노라고 해야 되죠. 예 아니오로 대답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 판정문이란 말입니다. 판정문. 그랬을 때 어미를 보니까요. 아로 끝났습니까? 오로 끝났습니까? 아로 끝났죠. 이런 식으로 중세국어는 마지막에 의문형 어미가 안지 온지에 따라서 설명이냐 판정이냐 의문을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저도 이거 외우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설, 오, 판, 아라고 해가지고는 이거 이제 연음시켜서 서로 파나라고 외웠습니다. 서로 파나. 서로 파나. 수사의문은 서류법 말이에요. 서류법.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강조의 효과를 지니는 의문문을 수사의문이라고 합니다. 질문이 아니야. 사실상 평서문이에요. 평서문인데 의문형의 형식을 띠고 있을 뿐이죠.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고도 있고, 이게 문장이 좀 달라지는데, 고도 있고요, 가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야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도 있어요, 요. 노, 고, 뇨, 나, 가, 야. 물론 이 가나 고는 보조사입니다. 이건 어미가 아닌데, 뭐 여기까지는 모르지 상관없고, 이런 오계열과 아계열을 통해가지고, 서로 하나, 설명은 오, 판정 의문은 아.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알아보기 소문은 뭐야, 이거? 나도 모르겠다. 알아보겠 로는 뭐지? 로는 모르겠는데 롯이겠다. 롯니까 됐다. 두세 번째도 어려워요. 자,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35페이지로) 가서 8번부터 12번까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8번부터 12번.
두꺼우니까 납득하기 어려운데 두꺼우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해석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네. 내신이든 수능이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해석은 줘야 돼. 뭐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훈민정음 해외 서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미어천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설 안 줘도 되는데 나머지 문제를 낼 때에는 해설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이상해져. 문제가 이상해져. 아, 지금 설명은 판정은 그거 사투리 쓰면서 했으면 좋아. 뭐 먹었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경상도가 1000년 동안 우리나라 한반도의 수도였다 보니까는 중세국어라고 하는 국어가 경상도 사투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사실은 신라의 표준어였죠. 신라의 표준어지. 경상도 쪽 사투리를 분석하면은 중세국어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숙격 조사가 뭐예요? 부사격 조사를 말하는 건데 23번 1번 단 1번이긴 한데 부사격 조사 말하는 거는 처소라는 말이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부사격 조사에서 어디에서 어디에 이런 말들이 처소격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문제 빼놓고 뒤로 띄어쪽 성체라고 어? 뒤 뒤? 그렇겠죠. 그러면 뒤에는인데 뒤해는 그러잖아. 뒤 조금 하기 어렵다. 뒤 조금 하기 어렵다. 여기 풀기에는 어렵다. 여러분 12번까지만 푸시면 돼요. 13번부터는 근대국어이기 때문에 안 푸셔도 됩니다. 12번까지 드렸으면 저랑 같이 해보고. 나중에 이제 내신 때도 제가 문제를 드리거나 혹은 어디 문제집을 풀 때
고대 국어, 근대 국어 이런 거 풀지 마세요. 고대 국어, 근대 국어 풀 필요 없습니다. 중세 국어만 풀면 돼요. 간혹 가다가 중세와 근대의 어떤 비교 문제 이게 이제 최고 난이도가 될 텐데 그죠? 그건 뭐 시도해볼 만한데 근대 국어만 푸는 것은 풀 필요가 없습니다. 채연이도 12번까지 됐어요? 우리 12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8번부터 12번까지 하고 뭐 시간 봐서 끝내면 끝내고 아니면 제가 의미 문제 한두 문제 풀어보고 그렇게 끝냅시다. 의미 문제를 한번 풀어봤네 아직까지. 자, 8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8번. 8번 잘 냈죠. 8번 잘 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봤던 지문이니까는 이거 선생님이 저번에 해석해줬던 거, 짚어줬던 거 생각나는데 라고 하겠지만은 처음 보는 지문이라면요. 현대와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격조사가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잘 찾아내야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모음 뒤에 주격조사 생략된 게 아니라요. 뭡니까? 밑에 해석 보면은 배를 뭐라고 해석했어요? 가가. 그럼 여기서 하고 여기는 이하고 분리를 시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지문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 보는 지문에서 현대와 분석해서 이걸 나눌 수 있으셔야 된다고. 뭐 저번에 지난주에 했었죠 우리. 불휘. 근데 이때 보니까 뿌리가라고 돼 있어. 뿌리가. 야 이거 헷갈리겠다 이것은. 근데 불이는 외워야겠는데. 얘도 지금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불후가 뿌리고 이가 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다. 뿌리는 외워야겠다. 뿌리는 외워야 돼. 자 불휘는 이게 하나가 세트죠. 하나가 세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 번째 주격조사 결합되어서 뿌리가라는 게 만들어지는 예시죠. 뭐 외워야지 별 수 없겠다. 선택 3번은 지금 요거에 대한 뿌리에 대한 그런 설명이 맞는 말일 것 같고 설명할 거 있나 또? 자 넘어가고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은 많이 파는 함정이에요. 소리 길이가 아니죠. 소리의 높낮이입니다. 높낮이. 다음 점은 소리의 높낮이를 표기하기 위함이었다.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0번은 사실 위에가 뭐 말이지 오 하겠는데 정답은 쉽게 4번으로 골라집니다. 10번에 4번. 아리아, 수경은 기억, 반치음 등은 현재에는 보이지 않죠. 어디 보여?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이 정도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원인석보는 이제 부처님의 어떤 스토리를 담아놓은 부처님이 태어나서 부처님이 어떤 수행을 겪고 부처님이 말씀을 설파하기 위한 일종의 수필이라고 하니까 위인전 같은 게 원인석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원인석보라는 책이 보관되어 있는 절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등산을 했어. 등산하다가 내려왔는데 절이 하나 보이더라고. 그래서 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거 뭐 무슨 절이야 하면서 좀 작은 절이었어. 무슨 절이지? 들여다보는데 뭐가 이렇게 보관 아무튼 좀 작은 어떤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옛날 기와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뭘까 하고 보는데 원인석보 보관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석보 여기 있어? 그렇게 깜짝 놀랐던 친구들이랑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 국어적으로 어떤 그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은 원인석보가 뭐야? 하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어떤 문서죠. 왜냐면 맨날 보는 게 이거니까. 원인석보 맨날 봤는데 거기 보관되어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11번의 정답은 4번이죠. 4번. 첫음절이 아닌 곳에 위치한 아의 소실과 관련이 있다. 첫음절이죠, 첫음절. 뭐 이런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첫음절이 아닌 곳이냐, 첫음절. 선택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원래는 고음타인데 이런 식으로 신경은 기울기 생겨나고 이 녀석이 모음조화에 맞춰서 방어구로 바뀌었다. 근데 무조건 요러지 않아요. 이거 이제 너무 앞서갔다기보다는 넘어가 버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축
춥다 같은 경우에는 추위라고 우리 하잖아요. 추위. 왜냐면 이 비읍이 아래야 그 모음조가 반모음으로 바뀌었을 거니까. 근데 굽다는 구위가 아니라 구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난감한 거지. 아니 왜 굽다는 구위가 아니라 구이지? 이런 것들은 전부 대학교 와가지고 배우는 거라서 모든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2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현대국어와 같은 방식으로 음절의 중성을 표기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8종성법과 음절의 끝소리겠지 7종성법이죠. 현대국어는 표의 주의 방식으로 적을 수 있는, 표기할 수 있는 자음의 수는 무한대입니다. 반면에 중세국어는 8종성법에 의해서 표음주의로 적을 수 있는 게 8개, 발음할 수 있는 것도 8개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뭐 12번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는 문제로서 봤었습니다. 한 두어 문제만 더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2번, 아니 25번하고 26번 단어의 의미 문제점만 풀고 끝내도록 합시다. 25번, 26번 이것도 뭐 앞에서 다 말했다고 하기 때문에 정답 쉽게 보이실 거예요. 언제 2개 다 했습니까? 채용도 2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해도 되고. 자, 25번에 선택지 1번부터 가봅시다. 1번. 다리가 무생물. 지금은 짐승다리에만 사용되는, 사람다리나 짐승다리에만 사용되는 다리가 과거에는 무생물에, 아닌가? 과거에는 유정명사에만 사용되는 다리가 현재에는 무정명사에까지 사용된다는 거. 이건 확대죠. 확대의 예시로서 다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2번은 살아있는 생물 전체를 가리키는,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줌생. 줌생. 옛날에는 줌생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지금은 뭐 인간을 뺀 나머지 동물을 가리키니까는 니은은 축소로 보는 게 맞겠죠. 축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줌생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인간을 제외한 동물만 가리키니까 축소. 3번은 축소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얼굴은 과거에는 몸이었는데 지금은 페이스만 가리키니까 축소. 4번에 불쌍하다의 의미로 쓸 때 어여쁘다가 아름답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여쁘다는 이동의 대표적인 예시겠고요. 5번이 정답이죠. 놈은 축소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놈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다가 남자로 바꿨기 때문에 축소가 되겠습니다. 26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결에는 원래 종치나 일가를 의미해서 지금 민족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럼 이것은 확대겠죠. 확대. 결에서
종친에는 일가, 종친 일가는 좁잖아. 인종은 크고 확대로 바뀌어야겠죠. 3번은 씩씩하다는 원래 완만하다는 의미였으나 지금 굳세고 위험스럽다. 이건 이동이죠. 의미의 뜻이 완전히 변해버렸으니까 이동. 4번에 네모난 깔개. 과거에는 네모난 것만 말했는데 지금은 네모거나 둥글거나 앉을 수만 있으면 닭갈기라고 부르니까 확대겠죠. 4번 확대. 5번은 이동이죠. 완전히 단어 의미가 바뀌었으니까 이동. 이렇게 풀면 되는 게 단어 의미입니다. 가끔씩 출제되니까는 푸는 방법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끝. 이렇게 해서 중세국어가 끝났네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대국어는 중세국어는 이 정도예요. 자,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없습니다. 특강은 없으니까 평상시대로 정규 수업에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